취소, 노동화가 발달된 형태의 분열로 간주될 수 있는 것처럼 취소는 전면 통제의 자연스러운 계승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방어에 포함된 마술적 속성은 그것의 원초적 기원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찰 능력에 호소할 경우 미신적 행위나 매한가지인 자기 행동의 의미를 보게끔 할 수가 있다. 취소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이다. 어떤 정동, 대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마술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예로는 전날 밤에 버럭 화를 냈던 배우자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약 그 동기가 의식적이라면 취소라 부를 수는 없다. 취소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속죄하고 싶은 마음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취소라 칭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라는 게 undoing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undoing이란 말은 뭔가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어쩌면 뭐 비슷한 개념을 리액션 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리액션 포메이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반대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액션이 있는데 거기에 반작용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개념으로 파악하느냐는 학자마다 각각 다를 수 있겠어. 여기서 undo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떤 정동을 가져왔을 때, 여기서 정동은 대부분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그 자기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자기가 만나지 않기 위해서 처음 했던 행동과 반대되는 그것을 취소하는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어 수단의 하나로서 취소라는 개념을 여기 쓰고 있어요. undoing이라는 개념을. 근데 보통 이게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일어났을 때 이걸 방어라고 봐요. 과거에는 의식적인 방어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보긴 했지만, 대부분 우리가 방어 혹은 저항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싸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화해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뭐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경우는 이건 취소라고 할 수는 없는 의식적인 활동들인데, 자기의 수치심이나 죄책감은 전혀 의식에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이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뭘 한다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게 그 이튿날 아무 생각 없이 꽃을 보니까 꽃이 예뻐서 꽃을 한 송이 사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의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이걸 취소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수님,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리액션 포메이션은 그 반돈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취소랑 다르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반돈 형성은. 그래서 이 취소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변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반동 형성과 취소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책 195페이지에 반동 형성이 나오거든요, 또. 그래요. 예. 제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 거기서 구별을 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취소고, 반동 현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 더 준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요. 그러니까 어,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특히 낸시 맥윌리엄스 이걸 구별하고 있으니까 구별하는 것이 어떻게 구별을 했는지 우리 그 반동의 형성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방어 혹은 방어에 대한 여러 종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방어를 나누는 분이 어떤 분은 50가지로 나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가지로 나누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개념들이 각각 어떤 사람은 어느 용어를 썼을 때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주 좁은 의미로 써서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방어만큼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취소라고 했을 때 나는 내 개념으로는 언두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행위 쪽에서 봤으니까 두잉이라는 개념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동 형성 쪽에서는 내가 가진 정동을 반대 정동으로 바꾼다 하는 개념을 쓰고 있어서 다른 개념으로 여기서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일반적인 견해일 거예요. 근데 그 현상 자체는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동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리액션이라는 개념을 넓혀서 생각하면 이게 취소하는 것까지도 반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걸 디파인하기 나름에 특히 락강의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기표 상징의 세계는 기표의 세계인데 기표의 세계 중에 보통 우리가 강아지 하면 강아지라는 기표가 있으면 강아지에 대한 강아지라는 개념을 S1이라고 하면 S2는 강아지는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또 강아지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강아지를 그려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기표는 그렇게 디파인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주임 기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이라는 개념은 하느님을 여러분이 아무리 정의해도 하느님을 다 설명해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S1을 설명하기는 S2가 일어나고 또 다른 기표, 많은 기표를 통해서 이걸 디파인해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정신분석의 개념 속에서는 이 주임 기표에 가까운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취소라고 했을 때 어느 사람은 난 취소를 이거라고 디파인한다. 그럼 그 사람이 디파인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얘기한 취소예요. 또 어떤 분이 반동형성이라고 디파인했으면 그 학자가 반동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학자도 똑같이 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개념을 하나로 합쳐서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의 세계는 실제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도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이해하고 이분은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쓴다, 이런 용어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상징의 세계 속에 사는데 어떤 우리가 말문이 막힐 때가 많죠. 말문이 막혔을 때는 어때? 상징으로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죠.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으로서 이게 무슨 말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지 모르는 경우죠. 그런데 대부분 정신분석의 용어들은 일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일반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어가 아니고 보통 정신분석의 논문을 쓰시는 분이 그때그때 자기 나름대로 디파인해서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디파인하는 것이 철학적이나 인문학적이나 정신분석 쪽에 흔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디파인하는 용어는 그분의 글을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들이 아니고 새로 창출되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통용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저자가 어느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를 다른 사람이
되풀이 해주지 않으면 그 용어는 죽어버려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언어들이 형성이 되죠. 가장 큰 딕셔너리를 예, 온갖 단어가 다 있지만 여러분이 표현하려고 했을 때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사물이나 여러분이 느끼는 정서나 어떤 현상을 담아낼 수 있는 용어가 항상 있지는 않죠. 내가 이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산을 요즘은 일요일이면 가능하면 이제 가는데 산에 가서 내가 하는 버섯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다가 이건 이것은 서기버섯이고 이건 송이버섯이고 이거 무슨 버섯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용어를 하니까 버섯하고 단순하게 버섯이 아니고 버섯 중에 이러이러한 버섯을 다 알고 있어요. 꿰뚫어 알고 있는데 나는 그냥 버섯이에요. 근데 이게 독버섯인지 아니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버섯을 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잘 아는 분은 이것은 서기버섯이고 이건 무슨 버섯이고 무슨 버섯이고 그래서 산에서 이 버섯을 따오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뭐 나무를 뜯는 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먹을 수 있는 나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각자 알고 있는데 그 이름 그러니까 명과 색이라고 불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임과 그 네임이라면 관념이죠.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와 색이라고 하는 형태 어떤 그러니까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름과 형태를 자아심리학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대상 표상이죠. 아브지크 레프레젠테이션이죠. 우리가 대상 표상을 가지고 있어야 대상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색을 가지고 있어야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많이 올라가지만 내 눈에는 무슨 특정한 버섯은 나는 못 봐요. 근데 그 명색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형태를 알고 있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만 볼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특정한 버섯의 표상이 나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봤을 때만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보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느냐, 이런 인식론의 문제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같이 봤지만 나중에 뭘 봤느냐고 하면 어, 거기 대답하는 사람마다 각 본 게 다르죠. 각자 본 게. 최근에 어느 분 산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산삼을 10뿌리 정도 캤다고 그래요. 근데 등산로에 있는데 산삼이 한두 개 보여서 그걸 캐고 나서 그 주위를 또 둘러보니까 더 있어서 이걸 캤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지나가지만 그 산삼을 캘 수 있는 사람은 산삼의 명색, 산삼의 대상 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에만 들어와요. 다른 사람 봐도 이게 산삼이 아니에요. 그냥 풀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체계라는 게 우리가 내적 표상이 없으면 대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용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밖에 있는 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용어, 텀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이름이 어떤 내용을 담은 용어인가를 각자가 디파인 하는데 그 디파인 한 것이 여러 사람에게 통용됐을 때는 일반적인 용어로 선택이 되고 나는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용어를 써주지 않으면 그 용어는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 우리 취소라는 용어 그리고 반동 형성이라는 용어가 각각 다른 의미로 여기서는 낸시 맥윌리엄스가 쓰고 있는 건 정당해요. 그 낸시 윌리엄스의 견해예요. 근데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할 때는 취소나 반동 형성이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변호사님 혹시 같이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취소는 보상의 의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으로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이해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 반동 형성은 왜 미운 거를 좋아하는 걸 미운 걸로 이렇게 좀 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맥 윌리엄스가 나눈 그 구분과 저는 좀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교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존중하고 저의 견해는 또 이렇다라고 얘기를 물론이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였거든요. everybody has a freedom to have your 네. own term. 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내 견해는 어떤 낸시 맥윌리엄스가 일치하지 않는데 우리 음, 변성현 선생님은 낸시 맥윌리엄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는가 싶긴 해요. 그런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해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도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랑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 많은 논의를 했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아니, 제가, 네, 너무, 아니, 예, 부끄럽게 해드린 것 아닌가요? 부끄럽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한국말로 취소라고 해놔가지고 언두잉이라는 자체가 또 다른 약간 지금 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뭐 행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앞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그 보상 저도 이제 보상 이거 책 내용하고 되돌리는 예 없었던 보상 것으로 그 예, 네네. 무효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네. 근데 반동 형성은 그 언두잉 행위 중에서 특정한 그러니까 어떤 정서와 딱 반대되는 정동적인 것을 얘기를. 그 어떤 스페시픽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반동 형성을 하는 거하고 총체적으로 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 이것도 다 언두잉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전에 교수님 말씀 설명 많이 하셨던 과일이냐 사과냐 이런 식으로 볼 때 그렇죠. 꼭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두잉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 많은 경우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많은 종교 의식들이 치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죄를 용서받으려는 노력, 심지어 생각 속에서만 저지른 것일지라도 이를 용서받고자 애쓰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충동일 것이다. 죽음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의 아동은 치소의 요소를 지닌 수많은 마술적 의식을 행한다. 보도블록에 금을 밟지 않아야 엄마가 등이 부러지지 않는다고 믿는 아이들의 게임은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엄마가 죽었으면 하는 무의식적 소망에 대한 치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은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성숙하게 이해하게 된 이 무렵에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 치소 행동에 표현된 암묵적 믿음, 즉 적개심은 위험한 것이라는 아동의 신념에서 우리는 전능 환상을 볼 수 있다. 생각과 행위를 동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네, 가끔 나에게 꽃을 선물하던 환자가 있었다. 그녀는 혼란이 상당히 심해서 만약 내가 선물을 거절하거나 혹은 선물을 주는 성향을 분석하려고 했다면 이를 자신의 친절에 대한 심각한 거절로 경험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그녀와 이 행동의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내게 화가 특히 많이 나면 그 다음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웃으면서 사실 그 꽃은 선생님의 무덤에 바치는 꽃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현상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꽃을 가져왔는데 그 꽃의 의미가 캔슬레이션, 여기서는 언두잉이라고 봤는데 꽃을 가져왔던 것을 언두잉 혹은 취소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그 사람의 원래 심리 상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억압하고 있었던 욕동은 뭐예요? 꽃을 가져오는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을 속죄하는 거라고 본다면 선생님을 죽이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 무의식적으로 언두잉을 하는 과정에서 꽃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꽃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무덤에 바치는 꽃이었다는 표현이 아주 그분의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죽이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심리적인 살해를 했다는 얘기죠. 멜라니 클라인 얘기대로 하면 아이들이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대상을 끊임없이 살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는 그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죽음 욕동이 가득한 세계, 공격성이 난무하는 세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이는 천진무구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볼 것인지, 이건 어느 쪽이라고 우리가 판정하에 해낼 수 없어요. 근데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세계 속에서는 아이는 공격 욕동이 가득 차서 대상을, 특히 자기를 돌보는 대상에 대해서도 자기의 공격성을 투사해서 대상을 죽이고 싶은 욕동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대상을 살해하고 싶다고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래서 나쁜 대상을 만드는 자기의 공격성을 투사해서 그걸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배드 아브젝트는 어쩌면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없애버리고 싶겠죠. 그냥 이론이에요. 이건 멜라니 클란이 봤던 어린아이의 세계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이는 오히려 행복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건드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주 평화롭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환경이 아이를 굉장히 불편하게 되면 계속해서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이들의 세계가 느껴지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자객적인 환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험했던 어린 시절의 체험이라고 할까요? 직접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겠지만 이분이 상상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다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도 이러한 공격성들이 많은데 여기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는 그래서 대상이 아주 나쁜 대상, 좋은 대상인데 나쁜 대상은 죽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심리적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울적 자리에 가서 보니까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적 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 보상적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 나쁜 엄마가 좋은 엄마하고 같은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엄마가 사실은 자기를 사랑해주기도 하는 엄마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죄하고 싶어지는 이런 상태, 마음의 상태, 보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게 우울적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 우울적 자리는 우리가 우울증의 우울이 아니라 여기서는 컴펜세이션, 보상하겠다는 것. 그 리페러티브 포지션이라고 레퍼레이션이라는 건 보상이라는 말인데 이게 보상적 자리라는 얘기. 자기가 살해하고 죽이고 싶었고 실제로 마음속에서 수없이 죽였던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니까 이 두 대상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상하고 싶은 이런 심리 상태까지 가는 것을 아이들이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건 보상적 자리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우울한 자리가 아니고 보상적 자리, 아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엄마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엄마로 이해하고 엄마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로이드는 양가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가성이라는 건 사랑과 미움을 함께 느끼는 경우라는 얘기죠. 동시에 그 같은 대상에 대해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할 수 있어야 대상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을 환상 속에 살해하고 현실에서 살해가 같단 말이에요. 자객적인 상태에서는 등가적이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해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꽃을 가져오든 뭐든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의 죄나 실수 혹은 실패에 대해 심한 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건
과장됐건 혹은 단지 생각 속에서만 저지른 것이건 간에 평생에 걸친 취소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내가 성격적 이타주의의 심리에 관해 연구할 때 만났던 79세의 백인 중산층 여성은 유색인의 평등권 확보를 위해 수십 년을 바쳤다. 그 배경에는 그녀가 9살 때, 9세 때 자신이 정말로 좋아했던 유색인 여성에게 무심코 모욕적인 말을 했던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 그녀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뇌 폐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연구한 톰킨스는 시소 방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와 유사한 성격 조직을 제안한 바 있다. 시소가 어떤 사람의 중심 방어일 때, 그리고 과거의 범죄를 속죄한다는 무의식적 의미를 지닌 행위가 그의 자존감 유지의 주된 수단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강박행동적이라고 한다. 강박행동 혹은 강박행동적이라는 용어는 너무나 자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짝지어진다. 그러나 나는 이 개념이 도덕적인 면에서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강박적인 음주자도 물론 있지만 강박적인 인도주의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강박적, 강박사고적 혹은 강박행동적이라는 말은 비록 이 명칭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라는 병리적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성격 구조에 적용될 때 경멸 혹은 비방의 뜻을 내포하지 않는다. 자아이질적인 원치 않은 생각, 강박사고 혹은 행동, 강박행동이 지속되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치료적 도움을 구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강박적으로 소설을 쓰며 행복해하는 사람이나 강박적으로 정원을 손질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을 병들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성격을 묘사할 때 강박사고적이라는 말은 사고방식에, 강박행동적이라는 말은 행동양식에 각각 적용된다. 이 용어는 매우 적응적이고 건강한 성격을 묘사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낸시 맥윌리엄스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강박적 혹은 강박행동적, 강박행동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부정적인 경우에 쓰는 경우, 병리적인 경우를 나타낼 때 쓰던 용어를 긍정적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기는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범위를 넓혀서 낸시 맥윌리엄스는 긍정적인 부분도 나는 강박 행동이나 강박 행동적이라는 용어로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는 그 저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을 때는 이분이 뭐라고 쓰고 있는지를 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분이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나 개념은 이게 실제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상을 묘사하는 그냥 카피니까 그 카피를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무등산이 있는데 무등산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각각 다른 모습의 무등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 무등산의 동쪽과 서쪽을 다 합쳐서 무등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등산 동쪽을 찍고 이건 무동산이라고 나는 이 사람은 이건 무동산이고 서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이건 무서산이라고 무동산과 무서산을 디파인을 두 개로 해서 무등산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무동산과 무서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누가 우긴다고 한다면 그건 그 얘기를 가지고 그렇네. 우리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지. 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용어로 정착될 수 있겠죠. 그만큼 가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등산이라는 실체는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관념으로 잡아내는 거가 그러니까 실제계의 어떤 것을 통째로 잡아내는 용어는 없어요. 거의 그
어떤 용어를 붙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부르지만 그거 자체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각자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객관적인 인식과 주관적인 인식에 큰 차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사물을 보고도 각각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같은 사물을 보고 또 이름을 같이 부를 수도 있고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또 A와 B를 합쳐서 A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A와 B를 합쳐서 B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드는 생각이요. 갑자기 이 언도잉에 대해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강 목사님이 저 성격 그 테스트 해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자기애적인 굉장히 그게 강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저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경우에서도 남의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가 보이고 저는 혹시 또 더한데 이게 취소 이 언도잉에 속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성격적인 측면이 어떤 면이 강하게 있을 때 또는 있을 때 항상 반대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그걸 표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걸 방어로만 보는 것은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배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방어라고 하는 것은 꼭 방어라고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예, 반드시 방어가 아닌데도 어, 굉장히 반대 측면에 저의 어떤 성격이 꼭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측면이 조금 더 성격이 강하다고 할 때 어떤 굉장히 많은 경우 그 반대 측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그게 인격적인 통합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방어라고 보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네. 어떠한 용어를 하나를 가지고 심리 현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말하자면 자아심리학자들이 타협 형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만족을 추구하지만 만족과 방어를 타협 형성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협 형성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한 측면이 내 성격에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측면까지를 내가 함께 고려하는 것은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취소라는 개념으로 방어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음, 그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는데 아까 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쭉 들으면서 제 느낌이 다른 학문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특히 정신분석에서의 어떤 개념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 그거를 굉장히 투영해서 이해하는 그 측면이 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나 자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 체험을 통해서 우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멜라니 클라인, 저는 멜라니 클라인에 굉장히 동조를 하거든요. 예. 굉장히 저의 굉장히 이게 굉장히 환상적인 얘기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멜라니 클라인의 그 분열적인 어떤 자리라든가 어떻게 통합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저의 그거를 굉장히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소나 아까 타협 형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 그거를 투영을 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각도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취소와 반동 현상이 비슷하게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 성격적인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양가적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밸런스를 잡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방어일 때도 있지만 밸런스를 이렇게 잡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이 제 성격 안에도 있는데, 그게 취소의 측면과 반동 형성의 측면을 골고루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성격 분석할 때 그걸 MBTI에서 성격 유형의 반대 유형 이런 얘기를 전에 해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가 강한 측면과 내가 약한 측면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이 내가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강한 측면도 좋지만 내가 지금 내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함께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쪽에서 MBTI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강 목사님. 강 목사님이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좋겠네요. 뭐 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유연상을 하는 거니까. 내가 예. 틀리게 기억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MBTI는 그냥 사람의 그 행동 사고의 경향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흘러가는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은 그 늘상 생각되는 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운명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가 뭘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인간이 전능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과의 만남을 자꾸 추구하는 것도 어떤 신을 만나겠다는 그런 욕구보다는 자기가 전능해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생각 들고, 지금 언두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기 교수님이 약간 그 뭐지 약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형 주술행위한 인형을 내다 두는 것도 자기 전능감이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것도 하면 누구 전능감이죠. 그 언두잉 하는 것도 자기 전능감이거든요. 내가 이걸 언두잉하면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 내가 취소하면은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자기 전능감인데, 자기 전능감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상한 거냐 했을 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이나 생명체는 자기 전능감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또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쪽 측면만 보게 되면은 나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되니까 다른 쪽도 보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강박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는 밸런스라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이론에서도 왜 저기 변증법 있잖아요. 정반합. 그런 그렇죠. 것이 특이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민감하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고 저렇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자꾸 우리 이제 인간 자체가 뭔가 자기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뭐 그런 쪽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연상을 해주셔서 고맙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분리개발화 이론을 세상 이론을 가지고 정신 분석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융합의 욕구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원래 융합되어 있던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실제에는 나는 분리된 게 아닌데 내 관념 속에서만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분리되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이게 융합의 욕구로 정신분석 속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셀프 아브젝트를 찾고 있잖아요. 누군가 나와 똑같이 나를 이해해 줄 대상 이걸 찾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나는 분리 이전에 자연과 내가 분리되기 이전 어머니와 내가 분리되기 이전에는 나에는 아무 근심 걱정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나라는 게 있어서 그때부터 내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지는 건데 내가 없으면 불안도 걱정도 없잖아. 그 나라는 주체를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도 있고 정서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좋고 옳다기보다 근원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가장 큰 대립이 뭐냐면 철학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인가 하는 것이 이게 프로이드의 입장이죠. 히더니즘이 배경이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다.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관계 이론 쪽에서 보는 것은 우리는 관계를 추구한다. 대상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거나 대상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랑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남과 나를 차별하는 게 남을 나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추구한다. 결국 나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은 이 상태, 이게 융합의 상태인데 코웃이 끝까지 마지막에 주장했던 게 우리가 셀프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 셀프 오브젝트는 분리 개별화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셀프 오브젝트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이해해줄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분리되지 않고 융합될 대상을 찾고 있다는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결핍에서부터는 열망, 디자이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우리의 디자이어는 결국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되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나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결국 이게 틈이 생겨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결핍으로부터 오는 그 대상 추구, 끊임없이 우리는 그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 게 이 대상 추구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신에 대한 추구이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추구이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쾌락이나 만족을 추구한다고 하는 프로이드적인 어떤 측면에서 인간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관계를 추구하는데 어떤 대상 관계, 어떤 상태를 대상과의 나의 어떤 상태를 내가 원하고 있는가, 어떤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 좀 숙고하면서 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